폭우가 세상을 삼키고 있었다. 진흙탕이 된 골목을 김도연은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고함과 타갈로그어 외침이 점점 가까워졌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등을 비췄다. 필리핀 팔라완의 어느 어촌 마을, 그가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땅이었다. 골목 끝이 보였다. 절벽이었다. 아래로는 검은 바다가 이를 드러내고 포효했다. 도연은 멈춰섰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한국 형사, 한 명은 필리핀 요원이었다. 형사가 외쳤다. 김도연,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고. 도연의 손에는 젖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놀이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7살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화면이 암전되고 자막이 떴다. 47시간 전 서울. 도연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다. 소파에서 깬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쌓인 독촉장들을 보았다. 최종 통지서, 강제 집행 예정, 연체이자 547만 원. 침실 문틈으로 아내의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35살 평범한 회사원의 얼굴이 아니었다. 다크서클과 수척함만이 남아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발신인은 이지수. 오늘 꼭 만나야 한다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다. 도연은 그 이름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지수. 3년 전 아들 지민이의 골수를 기증한 익명의 은인. 우연히 알게 된 그녀는 이후로도 가끔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오늘의 문자는 달랐다. 뭔가 절박함이 묻어났다. 회사는 중견 제약사 바이오켈이었다. 마케팅팀 대리인 도연은 그날도 멍하니 모니터를 응시했다. 신약 해모신 플러스의 마케팅 기획안. 임상 3상을 통과하면 회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했다. 도연의 아들도 그 약을 처방받을 예정이었다. 백혈병 재발 방지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은 홍대 앞 카페로 향했다. 지수는 이미 와 있었다. 흰 셔츠에 카메라를 맨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도연이 자리에 앉자 지수는 화면을 돌렸다. 거기엔 바이오켈의 내부 문서들이 가득했다. 임상 데이터 조작 증거, 은폐된 부작용 보고서, 그리고 소아 환자 발작 사례들이었다. 지수가 말했다. 해모신 플러스가 위험하다고. 3상 임상에서 소아 환자들에게 간 수치 이상과 발작 위험이 나타났는데 회사가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그리고 처방되기자 명단에 지민이의 이름이 있다고 했다. 도연은 손이 떨렸다. 아니라고, 회사가 그럴 리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때 지수가 고백했다. 자신이 3년 전 지민이의 골수 기증자였다고. 익명이었지만 우연히 도연 가족을 알게 됐고 이후로 지켜봐왔다고. 그 아이가 살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알려야 한다고 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뭔데 우리 인생에 끼어드냐고 소리쳤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다. 지수가 말했다. 내일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길 거라고. 도연은 패닉에 빠졌다. 회사가 망하면 자신도 끝이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백업도 했다고 했다. 밤 10시 빗속 골목이었다. 도연은 카페를 나선 지수를 뒤쫓았다. 제발 그 자료를 지우라고 소리쳤다. 지수가 거부했다. 도연이 그녀의 가방을 잡으려 했고 지수가 뿌리쳤다. 그 순간 지수의 발이 미끄러졌다. 도연이 잡으려다 오히려 밀쳤다. 지수는 계단 모서리에 뒷머리를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이후로는 빗소리만 남았다. 도연은 얼어붙었다. 지수는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흔들었다. 대답이 없었다. 피가 빗물에 섞여 흘렀다. 7분이었다. 도연에게 주어진 선택의 시간은 단 7분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과 감옥에 가면 끝이라는 공포가 충돌했다. 회사 비리를 폭로하려던 사람이 우연히 죽었다고 누가 믿겠는가? 아들은 어쩌나? 아내는 어쩌나? 도연은 지수의 가방을 집어들었다. 노트북과 카메라를 확인했다. 지수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잠금 화면에는 웃고 있는 지민이의 사진이 있었다. 지수가 몰래 찍은 것이었다. 도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지수의 몸을 골목 깊숙한 곳으로 옮겼다. 자정, 도연의 차 안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다. 조수석에는 지수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 뒷좌석에는 급히 챙긴 배낭, 여권, 현금이 실려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까지 53km.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백혈병 환자 가족들이 신약 조기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했다. 도연은 엑셀을 밟았다. 48시간이 흘렀다. 서울 서초경찰서 민원실에 한 여자가 들어섰다. 민설아, 38살, 이지수의 언니였다. 그녀는 경찰관 앞에 실종신고서를 내밀었다. 동생이 이틀째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경찰관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성인 실종은 보통 72시간이 지나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민설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도를 지나던 한 남자가 멈춰섰다. 박혜준 형사, 40살 회색 수트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민원실로 들어가 말했다. 자신이 맞겠다고. 48시간이면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민설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수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다. 깔끔했지만 어딘가 급하게 나간 흔적이 보였다. 벽면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필리핀 보육원 아이들, 서울 도심 풍경들, 그리고 유독 눈에 띄는 사진 한 장.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이었다. 박혜준이 물었다. 이 아이가 누구냐고. 민설아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책상 위에 메모가 있었다. 김도현, 바이오켈, 목요일 저녁 7시 홍대. 박혜준은 그 이름을 사진으로 찍었다. 서초서 사이버팀은 지수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다. 사진작가였던 그녀는 용량 무제한 백업을 사용하고 있었다. 최근 파일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바이오켈 내부 고발 최종본이라는 제목의 PDF 파일이었다. 문서를 열자 임상 데이터 조작 증거들이 쏟아졌다. 내부 고발자 인터뷰 녹취록도 있었다. 그리고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바이오켈 마케팅팀 대리였다. 박혜준은 홍대 일대 CCTV를 확보했다. 영상을 돌렸다. 목요일 저녁 7시 12분, 지수가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7시 58분, 도연과 지수가 함께 나왔다. 도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8시 3분, 골목 CCTV에 두 사람이 언쟁하는 모습이 잡혔다. 음성은 없었다. 8시 7분, 결정적 장면이었다. 화면이 흔들렸다. 지수가 넘어졌다. 도연이 주저앉았다. 그리고 8시 14분, 도연은 지수를 끌고 사각지대로 사라졌다. 박혜준은 화면을 정지시켰다. 살인은 아니었다. 치사, 그리고 은닉이었다. 바이오켈 본사를 찾았다. 인사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도연이 그저께 갑자기 사표를 냈다고.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박혜준이 물었다.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고. 인사팀장은 아내 연락처를 건넸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도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했다고. 아들이 아프고 빚도 많았다고 했다. 도연의 아파트는 조용했다. 문을 연 건 아내 정미연이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박혜준이 물었다.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른다고. 그날 밤 갑자기 나갔다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했다. 박혜준이 다시 물었다. 여권을 가져갔느냐고.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출입국 기록이 올라왔다. 48시간 전 새벽 4시 27분 김도연은
인천공항에서 마닐라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공항 CCTV에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계속 뒤를 돌아보며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박혜주는 이를 악물었다. 필리핀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밤 박혜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년 전 여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박은지, 1987년생, 필리핀 세부에서 실종. 박혜주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것이었다. 새벽 5시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이었다. 도연은 입국심사대 앞에 섰다.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다. 방문 목적이 뭐냐고. 도연은 떨리는 영어로 대답했다. 관광이라고. 도장이 여권에 찍혔다. 여권을 돌려받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공항 밖은 다른 세계였다. 습한 열기가 몸을 감쌌다. 택시 호객꾼들이 타갈로그어로 외쳤다. 소음과 냄새와 낯선 언어들이 도연을 압도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주차장에 낡은 토요타 벤이 서 있었다. 차 옆에 한 남자가 서서 손을 흔들었다. 유지훈, 28살, 도연의 대학 후배였다. 헐렁한 티셔츠에 선글라스를 낀 그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하고 있었다. 유지훈은 도연을 보며 웃었다. 형,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차 안에서 유지훈은 설명했다. 마닐라는 위험하다고. 한인 커뮤니티가 크고 경찰 눈도 많다고 했다. 대신 팔라완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엘리도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버스와 배를 갈아타며 12시간이 흘렀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마닐라의 혼잡함이 점점 사라지고 야자수와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엘리도에 도착했을 땐 해가 지고 있었다. 작은 부두에 형형색색 보트들이 매여 있었다. 관광객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도연만이 그 풍경 속에서 유령처럼 서 있었다. 유지훈이 안내한 곳은 마을 외곽의 보육원이었다. 산타마리아 보육원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유지훈이 말했다. 여기 원장 수녀님이 자신의 은인이라고. 사정을 말하면 며칠은 숨겨줄 거라고 했다. 시스터 루스는 60 중반의 필리핀 수녀였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도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말은 없었다. 다만 방 하나를 내주며 말했다. 며칠 쉬다 가라고. 대신 보육원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도연은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방은 좁았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도연은 배낭을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그제야 현실이 밀려왔다. 자신이 한국에서 7,000km 떨어진 낯선 나라에 와 있다는 것. 지수가 죽었다는 것. 자신이 살인자라는 것. 그날 밤 도연은 지수의 카메라를 꺼냈다.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다. 사진들이 가득했다. 필리핀 아이들, 서울 풍경들, 그리고 지민이의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다. 놀이터에서, 병원에서, 학교 앞에서 지수는 몰래 지민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마지막 사진 폴더를 열었다. 파일명은 도연 씨에게였다. 클릭하자 텍스트 파일이 하나 나타났다. 타이머 이메일 설정이었다. 지수가 사망 후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예약해둔 메시지였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내용은 짧았다. 도연 씨, 이 메시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괜찮아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부탁이 있어요. 지민이를 구해주세요. 그 아이는 살아야 해요.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도연은 노트북을 덮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소리 없이 울어야 했다. 옆방에는 아이들이 자고 있었다.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몸을 떨었다. 이튿날 아침 도연은 보육원 일을 돕기 시작했다. 청소, 설거지, 페인트 칠. 단순한 노동이었지만 정신을 붙들어 주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며 웃었다. 한국에서 온 아저씨라고 신기해했다.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복도를 지나다 벽면의 명패를 발견했다. 기부자 명단이었다. 그중 하나에 이지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2022년부터 매월 후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수는 이곳을 후원하고 있었다. 자신이 숨어 있는 바로 이곳을. 그날 밤 첫 악몽을 꾸었다. 지수가 피를 흘리며 그를 바라봤다. 그녀가 속삭였다. 지민이를 살려야죠. 도연은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만 들렸다. 도연은 알고 있었다. 이곳도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죄책감과 공포 사이에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인터폴로 공문이 발송됐다. 김도연에 대한 적색 수배 요청이었다. 제목은 치사와 사체 은닉 그리고 도주였다. 인터폴 본부는 즉시 필리핀 국가수사국 MBI로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국제공조수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마닐라 MBI 본부에 박혜준이 도착한 건 일주일 후였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급히 조율된 출장이었다. 그는 회색 수트 차림으로 MBI 건물에 들어섰다. 습한 열기와 에어컨 냉기가 교차하는 복도를 지나 회의실 문을 열었다. 안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안드레스 마르티네스, 45살 MBI 국제범죄수사팀 베테랑이었다. 그는 박혜준을 보며 손을 내밀었다. 악수는 짧고 단단했다. 안드레스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했다. 박혜준은 그제야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첫 회의는 순탄하지 않았다. 박혜준은 빠른 체포를 원했다. 도연의 사진과 정보를 들고 즉시 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드레스는 신중했다.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했다. 무작정 찾아다니는 건 바늘 찾기라고 설명했다. 대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준은 답답했다. 10년 전 여동생 사건 때도 이런 식이었다. 현지 경찰은 느렸고 공조는 형식적이었다. 결국 용의자는 잡히지 않았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다. 하지만 안드레스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곳은 한국이 아니라고 말했다. 안드레스는 마닐라 한인타운 조사부터 시작했다. 에르미타와 말라테 일대에는 수천 명의 한국인이 거주했다. 합법 체류자도 있었지만 불법 체류자도 많았다. 그들을 관리하는 비공식 네트워크가 존재했다. 안드레스는 그 네트워크의 입구를 알고 있었다. 며칠간의 탐문 끝에 한 이름이 떠올랐다. 유지훈. 28살 도박빚으로 필리핀에 정착한 청년이었다. 현지 한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숙소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안드레스는 유지훈의 과거 송금 기록을 추적했다. 한국에서 들어온 돈이 있었다. 발신인은 김도연이었다. 박혜준은 직접 유지훈을 찾아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안드레스는 말렸다. 너무 직접적으로 접근하면 경계하고 도망칠 거라고 했다. 대신 유지훈의 통화 기록을 모니터링하자고 제안했다. 박혜준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한편 마닐라 경찰의 한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를로스 중위, 42살 에르미타 경찰서 소속이었다. 그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며 불법 체류자들에게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다. 유지훈도 그의 고객 중 하나였다. 카를로스는 MBI가 유지훈을 추적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유지훈을 찾아갔다. 카를로스는 유지훈에게 경고했다. MBI가 움직이고 있다고. 한국 형사까지 왔다고 전했다. 유지훈은 당황했다. 카를로스는 제안했다. 김도연의 위치를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그리고 유지훈 자신은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유지훈은 고민에 빠졌다. 박혜준은 서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도연의 아내 미연이 통화 기록을 제출했다. 도연이 필리핀에 도착한 직후 유지훈과 짧은 통화를 한 기록이 있었다. 위치 추적 결과 그 통화는 마닐라 공항 근처에서 이뤄졌다. 이후 유지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포착됐다. 마닐라에서 팔라완으로 가는 버스 터미널 근처였다. 안드레스는 즉시 팀을 구성했다. 팔라완은 관광지였지만 동시에 외딴 어촌 마을들이 많았다. 숨기에는 완벽한 장소였다. 그는 팔라완 엘리도 지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연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전달했다. 박혜준과 안드레스는 마닐라를 떠나 팔라완으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박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수평선까지 펼쳐진 바다와 섬들이 보였다. 저 어딘가에 도연이 숨어 있었다. 10년 전처럼 놓칠 수는 없었다. 엘리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현지 경찰서를 방문했다. 작은 경찰서였지만 협조적이었다. 경찰서장은 최근 한국인 남성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마을 외곽의 보육원 근처에서였다. 산타마리아 보육원이라는 곳이었다. 박혜준의 심장이 뛰었다. 드디어 실마리가 잡힌 것이었다. 하지만 안드레스는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말했다. 보육원은 종교시설이었다. 함부로 들이닥칠 수 없었다. 대신 주변을 감시하며 도연의 출현을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간의 잠복이 시작됐다. 박혜준과 안드레스는 교대로 보육원 주변을 감시했다. 망원렌즈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촬영했다. 아이들과 수녀들, 그리고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보육원 정문에서 나왔다.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체격과 걸음걸이가 일치했다. 박혜준은 사진과 대조했다. 김도연이었다. 그는 마을 시장으로 향했다. 박혜준은 안드레스에게 신호를 보냈다. 안드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꺼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카를로스 중위의 부하들이 시장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들은 제복을 입지 않았지만 명백히 경찰이었다. 도연을 향해 다가갔다. 도연은 그들을 보고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안드레스가 욕을 내뱉었다. 카를로스가 먼저 움직인 것이었다. 박혜준과 안드레스도 뛰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으로 추격전이 이어졌다. 관광객들이 놀라 비켜섰다. 도연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의 뒤로 세 무리가 쫓았다. 카를로스의 부하들, 안드레스의 팀, 그리고 박혜준이었다. 도연은 보육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골목이 막혀 있었다. 그는 다시 돌아 해변 쪽으로 향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발이 모래에 빠졌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한국어와 타갈로그어가 뒤섞였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왔다. 바람이 거세졌다. 일기예보에서 경고했던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풍란이었다. 도연은 해변 끝 바위 뒤로 숨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안드레스가 무전기로 외쳤다. 모두 철수하라고. 태풍이 온다고. 하지만 카를로스의 부하들은 멈추지 않았다. 박혜준도 멈추지 않았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려졌다. 도연의 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다. 추격은 중단됐다. 태풍 경보가 발령됐다. 모두가 대피해야 했다. 박혜준은 주먹을 쥐었다. 코앞에서 놓쳤다. 안드레스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준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태풍이 엘리도를 강타했다. 태풍이 오기 전 28일간 도연은 보육원에서 조용히 지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청소를 했다. 식당 설거지를 돕고 오후엔 건물 보수 작업을 했다. 페인트 칠, 못질, 잡초 제거. 단순한 육체 노동이 그를 붙들어줬다.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아이들은 도연을 좋아했다. 15명의 고아들이 보육원에서 지냈다.
나이는 5살부터 12살까지였다. 그들은 한국에서 온 아저씨를 신기해하며 따라다녔다. 도연은 그들과 축구를 하고 그림을 그려줬다. 웃는 척했다. 특히 마리아라는 8살 소녀가 도연에게 자주 다가왔다. 마른 체구에 큰 눈을 가진 아이였다. 시스터 루스가 조용히 알려줬다. 마리아는 백혈병을 앓고 있다고. 치료비가 없어 기본적인 약만 먹고 있다고 했다. 도연은 마리아를 볼 때마다 지민이가 떠올랐다. 같은 나이, 같은 병이었다. 어느 날 밤 마리아가 고열로 쓰러졌다. 시스터 루스는 당황했다. 병원에 가려면 약값과 진료비가 필요했다. 보육원 예산은 빠듯했다. 도연은 자신의 배낭을 뒤졌다. 한국에서 가져온 현금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돈을 시스터 루스에게 건넸다. 시스터는 놀라며 거절했지만 도연은 우겼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다. 일주일간 입원하며 수액을 맞았다. 돌아온 마리아는 도연에게 그림을 그려줬다. 해와 나무와 집, 그리고 웃는 사람 2명. 도연과 마리아였다. 도연은 그 그림을 보며 울었다. 방에 혼자 있을 때였다. 유지훈이 한번 찾아왔다. 2주 만이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도연을 불렀다. 둘은 보육원 뒤편 해변으로 나갔다. 유지훈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한국에서 경찰이 왔다고. MBI도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형의 사진이 돌아다닌다고 경고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유지훈은 제안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자고. 민다나오 섬 오지로 가면 아무도 못 찾는다고 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디로 가든 똑같을 거라고 했다. 유지훈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다를 바라봤다. 유지훈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가기 전에 한마디 남겼다. 형,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돼요. 그 말의 의미를 도연은 며칠 후에야 알게 됐다. 유지훈이 카를로스 중위를 만난 것이었다. 돈 때문이었다. 카를로스는 김도연의 위치 정보에 큰 돈을 제시했다. 유지훈은 고민했다. 대학 선배였던 도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도박빚도 현실이었다. 결국 그는 선택했다. 도연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보육원 일상을 이어갔다. 어느 날 저녁 청소를 하다가 시스터 루스의 사무실 문이 열린 것을 봤다. 안에 컴퓨터가 켜져 있었다. 도연은 주저하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 한국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다. 바이오켈 비리 연루 용의자 필리핀 도주, 살인 혐의 김도연 수배 중, 인터폴 적색 수배. 도연은 기사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지수의 사진도 있었다. 추모 기사였다. 사진작가로서의 그녀의 업적, 그녀가 돕던 사람들, 남겨진 가족들. 댓글 창을 내렸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대부분 도연을 비난했다. 살인자, 비겁자, 쓰레기. 도연은 화면을 끄려다 멈췄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이지수 작가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 딸도 그분 장학금 받았어요. 꼭 정의가 실현되길. 도연은 책상에 머리를 박았다. 지수는 그런 사람이었다. 보육원을 후원하고 장학금을 주고 약자를 돕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자신이 죽인 것이었다. 우발적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 도망친 건 우발적이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은 지수의 카메라를 다시 꺼냈다. 타이머 이메일을 다시 읽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말이 오히려 칼처럼 찔렀다. 원망해야 했다. 저주해야 했다. 그런데 지수는 마지막까지 지민이 걱정을 했다. 도연은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울었다. 며칠 후 마리아가 다시 아팠다. 이번엔 더 심했다. 고열과 함께 의식이 흐려졌다. 시스터 루스는 다급히 병원에 연락했다. 하지만 병원은 선입금을 요구했다. 보육원 예산은 바닥이었다. 도연은 또다시 자신의 돈을 꺼냈다. 하지만 부족했다.
도연은 시스터 루스의 사무실로 갔다. 서랍에 보육원 운영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다가 서랍을 열었다. 봉투 안에 돈이 있었다. 다음 달 식비와 전기료였다. 도연은 그중 일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건 또 다른 범죄였다. 하지만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었다. 마리아는 다시 살아났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왔다. 시스터 루스는 도연에게 고마워했다. 돈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다. 도연은 친구가 보내줬다고 거짓말했다. 시스터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또 무언가를 훔쳤다는 것을. 일기예보가 태풍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태풍 란이 3일 후 팔라완을 강타할 예정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대피 준비를 시작했다. 보육원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을 대피소로 옮겨야 했다. 시스터 루스는 도연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다. 도연은 거절했다. 자신은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시스터 루스는 의아해했다. 왜냐고 물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시스터 루스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하지만 도망치는 건 더 큰 죄죠. 신은 용서하세요. 하지만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시스터의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날 밤 도연은 해변에 혼자 나갔다. 파도가 거세게 밀려왔다. 태풍의 전조였다.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다. 도연은 모래 위에 주저앉았다. 지수가 보고 싶었다.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없었다. 폭풍우가 시작됐다. 빗줄기가 도연을 때렸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맞았다. 벌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시스터 루스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우산을 도연 머리 위에 펼쳐줬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태풍이 오기 하루 전 유지우는 결심을 굳혔다. 마닐라 에르미타의 허름한 바에서 카를로스 중이를 다시 만났다. 카를로스는 맥주를 마시며 유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지훈이 자리에 앉자 카를로스는 봉투 하나를 밀었다.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 미화 5,000달러였다. 유지훈은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카를로스가 물었다. 결정했냐고. 유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을 열었다. 엘리도 산타마리아 보육원이라고 말했다. 김도연은 거기 숨어 있다고. 카를로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다. 언제 움직일 거냐고. 유지훈은 대답했다. 내일 태풍 오기 전에 움직이는 게 좋을 거라고. 태풍이 오면 모두 대피하니까 그 혼란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유지훈에게 경고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특히 MBI한테는 절대로. 하지만 카를로스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그는 유지훈과 만난 직후 안드레스에게도 연락했다. 정보를 팔려는 것이었다. 안드레스는 카를로스의 의도를 꿰뚫어 봤다. 양쪽에서 돈을 받으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정보는 필요했다. 안드레스는 만나자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엘리도는 태풍 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이 점점 거세졌다. 마을 방송에서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관광객들은 서둘러 짐을 쌌다. 상점들은 문을 닫고 창문에 판자를 댔다. 보육원에서도 대피 준비가 한창이었다. 아이들은 가방에 옷가지를 챙겼다. 시스터 루스는 중요한 서류들을 방수 가방에 넣었다. 대피소는 마을 중심부 교회였다. 모두 그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도연은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오전 10시 카를로스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복 차림의 경찰 4명이 보육원으로 향했다. 동시에 박혜준과 안드레스도 출발했다.
안드레스는 카를로스로부터 정보를 받았지만 그를 믿지 않았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박혜준은 초조했다. 드디어 도연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도연은 보육원 마당에서 물건을 싣고 있었다. 그때 정문 쪽에서 소란이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낯선 남자 넷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경찰이었다. 그는 짐을 놓고 뒤쪽으로 돌았다. 시스터 루스가 그를 불렀지만 도연은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카를로스의 부하들이 소리쳤다. 멈추라고 외쳤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다. 뒷문을 박차고 나가 골목으로 향했다. 부하들이 뒤쫓았다. 아이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시스터 루스는 당황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박혜준과 안드레스가 보육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추격이 시작된 후였다. 안드레스가 시스터 루스에게 물었다. 한국 남자가 어디로 갔냐고. 시스터는 뒤쪽 골목을 가리켰다. 박혜준은 말없이 달렸다. 안드레스도 따라갔다. 마을은 혼돈에 빠졌다. 대피하는 주민들과 추격하는 경찰들이 뒤엉켰다. 도연은 골목을 누비며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한국어와 타갈로그어가 섞였다. 그 중에서 한 목소리가 확실히 들렸다. 김도연 멈춰. 박혜준의 목소리였다. 도연은 시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좌판들이 늘어선 통로를 가로질렀다. 생선과 과일이 쏟아졌다. 상인들이 욕을 퍼부었다. 도연은 사과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달렸다. 출구가 보였다.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경찰이 서 있었다. 카를로스 중이었다. 카를로스가 권총을 꺼냈다. 도연은 급히 방향을 바꿨다. 해변 쪽으로 향했다. 이젠 새 무리가 그를 쫓고 있었다. 카를로스의 부하들, 안드레스의 팀, 그리고 박혜준. 모두가 김도연을 원했다. 각자의 이유로. 해변에 도착했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태풍의 첫 신호였다. 도연은 발이 모래에 빠지는 것을 느꼈다. 속도가 느려졌다. 뒤를 돌아보니 박혜준이 불과 20m 뒤에 있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박혜준의 눈빛엔 분노와 집착이 가득했다. 도연은 바위지대로 들어갔다. 미끄러운 바위를 타고 올랐다. 손에 피가 났다. 뒤에서 박혜준이 소리쳤다.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다고. 순순히 따라오라고 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올라갔다. 빗줄기가 거세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도연은 바위 뒤에 숨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폐가 타들어갔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거렸다. 이게 끝일까? 이렇게 잡히는 걸까? 지민이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를 기다리는 아들. 그때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안드레스의 목소리였다. 모두 철수하라고. 태풍 경보가 발령됐다고 외쳤다. 위험하다고 했다. 카를로스의 부하들이 먼저 돌아섰다. 안드레스의 팀도 물러났다. 하지만 박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박혜준은 바위 사이를 수색했다. 도연이 어딘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았다. 폭우가 쏟아졌다. 옷이 흠뻑 젖었다. 번개가 쳤다. 천둥 소리가 세상을 갈랐다. 안드레스가 다시 소리쳤다. 박 형사, 위험해요. 돌아가야 해요. 박혜준은 대답했다. 조금만 더라고. 여기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안드레스는 강제로 그를 끌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박혜준은 저항했지만 결국 따라갔다.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김도연, 넌 끝났어. 어디 가든 찾아낼 거야. 도연은 바위 틈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혼자 남았다. 폭풍우만 남았다. 도연은 바위 뒤에 쭈그리고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태풍란이 엘리도를 강타했다. 바람이 건물을 흔들었다. 나무가 뿌리째 뽑혔다. 파도가 해안가를 덮쳤다. 정전이 됐다.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대피소에는 수백 명이 모여 불안한 밤을 보냈다. 보육원 아이들은 교회 대피소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다. 마리아가 물었다.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시스터 루스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기도만 했다. 그가 안전하기를,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유지우는 마닐라 자신의 방에서 봉투 속 돈을 세고 있었다. 5,000달러. 당분간 빚을 갚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도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대학 때 자신에게 밥을 사주던 선배, 취업 추천서를 써주던 사람, 그를 팔아넘긴 것이었다. 유지우는 소주를 마셨다. 한 병, 두 병, 취하고 싶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유지우는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벽에 부딪혀 깨졌다. 밤새 태풍이 울부짖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바람이 잦아들었다. 해가 떴다. 엘리도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지붕이 날아간 집들, 쓰러진 나무들, 부서진 보트들. 사람들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피해를 확인했다.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박혜준과 안드레스는 날이 밝자마자 다시 수색을 시작했다. 해변 바위지대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도연은 없었다. 발자국도 지워졌다. 폭우가 모든 흔적을 씻어냈다. 박혜준은 주먹으로 바위를 쳤다. 손에서 피가 났다. 안드레스가 말했다. 아마 숲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내륙 쪽을 수색해야 한다고 했다. 박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할 수 없었다. 10년 전 여동생 사건처럼 미제로 남길 수는 없었다. 이번엔 반드시 끝을 봐야 했다. 그날 오후 보육원으로 돌아갔다. 건물 일부가 파손되어 있었다. 지붕이 뜯겨나가고 창문이 깨졌다. 하지만 구조는 멀쩡했다. 시스터 루스와 아이들이 청소를 시작했다. 박혜준이 다가가 물었다. 김도영과 어떤 사이였냐고. 시스터 루스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는 여기서 일을 도와줬다고. 좋은 사람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언가 깊은 슬픔을 안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혜준이 물었다. 혹시 어디로 갈지 말한 적 있냐고. 시스터는 고개를 저었다. 마리아가 박혜준에게 다가왔다. 작은 손에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마리아가 그림을 건넸다. 이거 전해주세요. 박혜준은 그림을 받아들었다. 해와 나무와 집, 그리고 웃는 사람 둘. 박혜준은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다. 김도연이라는 사람, 살인자이자 도주자.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에게는 그림을 그려준 아저씨. 사람은 단순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은 단순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했다. 밤이 됐다. 박혜준과 안드레스는 엘리도 경찰서에서 작전을 짰다. 내일부터 내륙 수색을 시작하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에게도 현상금을 걸었다. 김도연을 목격하면 신고하라고 방송했다. 포위망이 다시 좁혀지기 시작했다. 한편 도연은 밀림 속 어딘가에 있었다. 태풍이 지나간 밀림은 다른 세상이었다.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았다. 진흙탕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도연은 방향 감각을 잃었다.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었다. 그저 해안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걸었다. 첫날 밤은 나무 아래서 보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을 얼렸다. 잠을 잘 수 없었다. 모기가 달라붙었다. 팔과 목이 물렸다. 긁으면 피가 났다. 다음날 아침 몸에 열이 났다. 하지만 계속 걸어야 했다. 물을 찾아야 했다. 빗물이 고인 곳을 발견했다. 손으로 떠서 마셨다. 배가 아팠지만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 열매를 따먹었다. 뭔지 몰랐지만 먹었다. 나중에 토했다. 독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틀째 되던 날 오두막을 발견했다. 버려진 사냥꾼 오두막 같았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지만 비는 막을 수 있었다. 도연은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열이 더 올랐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지수가 나타났다. 피를 흘리며 다가왔다. 도연 씨, 왜 도망쳐요? 도연은 대답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지수는 계속 다가왔다. 손을 뻗었다. 도연의 목을 잡았다. 숨이 막혔다. 도연은 비명을 지르며 깼다. 밤이었다. 오두막 안은 어두웠다. 도연은 벽에 기대 앉았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가 15% 남았다. 신호는 없었다. 사진첩을 열었다. 지민이 사진이 나왔다. 아들의 웃는 얼굴. 도연은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지민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너만은 건강하게 자라야 해. 약 먹지 마. 그 약은 위험해. 지수 아줌마가 알려줬어. 제발 건강해라. 다음 날 아침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람 목소리였다. 도연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오두막 틈으로 밖을 봤다. 두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현지인 같았다. 사냥꾼이었다. 개 한 마리가 따라왔다. 개가 오두막 쪽으로 코를 킁킁거렸다. 도연은 숨을 참았다. 개가 짖기 시작했다. 사냥꾼들이 멈춰섰다. 오두막을 가리켰다. 타갈로그어로 뭐라고 말했다. 다가오기 시작했다. 도연은 뒷문을 찾았다. 없었다. 창문도 너무 작았다. 갇혔다. 사냥꾼 한 명이 문을 열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다. 짧은 침묵. 사냥꾼이 뭐라고 물었다. 도연은 알아듣지 못했다. 손을 들어 보였다. 나쁜 사람 아니라고 영어로 말했다. 사냥꾼은 총을 들고 있지 않았다. 다만 칼이 허리에 차 있었다. 사냥꾼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결정하는 눈빛이었다. 한 명이 휴대폰을 꺼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는 것 같았다. 도연은 직감했다. 현상금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다. 움직여야 했다. 도연은 바닥에 놓인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었다. 사냥꾼을 향해 휘둘렀다. 사냥꾼이 피했다. 다른 한 명이 달려들었다. 도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개가 지저댔다. 오두막이 흔들렸다. 도연은 필사적으로 밀어냈다.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사냥꾼들이 소리쳤다. 도연은 다시 밀림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다. 발이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일어나서 또 달렸다.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숨이 턱까지 찼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계곡이 나타났다. 아래로 시내가 흐르고 있었다. 도연은 주저없이 뛰어내렸다. 물이 차가웠다. 급류에 휩쓸렸다. 바위에 부딪혔다. 통증이 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물살을 타고 떠내려갔다. 한참을 떠내려간 뒤 강변에 기어올랐다.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왼쪽 어깨가 탈골된 것 같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대로 쓰러졌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의식이 멀어졌다. 깨어났을 때는 밤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한국어였다. 김도연 씨. 박혜준이었다. 도연은 온몸에 힘이 빠졌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박혜준 옆에 안드레스가 서 있었다. 현지 경찰 2명도 함께였다. 도연을 에워쌌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박혜준이 쪼그려 앉았다. 도연의 눈을 똑바로 봤다. 긴 시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혜준이 입을 열었다. 왜 도망쳤냐고 물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혜준이 다시 물었다. 이지수를 죽인 후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도연의 입술이 떨렸다.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무서웠다고. 감옥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들이 있다고 했다. 아내가 있다고. 회사가 망하면 자신도 끝이라고. 그래서 박혜준이 말을 끊었다.
그래서 도망쳤고 지수 씨 가족은 생각 안 했냐고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떨궜다. 했다고 대답했다. 매일 생각했다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고. 한번 도망치니까 계속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혜주는 한숨을 쉬었다. 10년 전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의 여동생 이야기였다. 필리핀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죽었다고 했다. 용의자는 한국으로 도망쳤다고. 결국 못 잡았다고. 그 후로 박혜주는 도주 사건을 볼 때마다 여동생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도연은 울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도망친 건 자신의 선택이라고 인정했다. 잘못했다고. 벌을 받겠다고 했다. 박혜주는 일어섰다. 수갑을 꺼냈다. 도연의 손목에 채웠다. 차가운 금속이 살갗에 닿았다. 도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받아들였다. 박혜준이 말했다. 김도연, 이지수 치사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한다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드레스가 무전기로 연락했다. 용의자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헬기를 요청했다. 도연을 들것에 싣고 강변을 따라 이동했다. 1시간 후 헬기가 도착했다. 로터 소리가 밤을 갈랐다. 도연은 헬기에 실렸다. 하늘에서 본 밀림은 어두웠다. 끝없이 펼쳐진 검은 숲. 도연이 며칠간 헤맨 곳이었다. 이제 그곳을 떠나고 있었다. 마닐라로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재판을 받으러. 도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지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까? 지민이는 자신을 용서할까? 아내는 어떻게 살아갈까? 답은 없었다. 다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헬기가 마닐라로 향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마닐라 MBI 구치소는 낡았다. 습기가 벽을 타고 올랐다. 도연은 독방에 수감됐다. 국제범죄자 특별관리 대상이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다. 하루 1시간만 운동장에 나갈 수 있었다. 첫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녹슨 철창, 복도를 지나다니는 간수들의 발소리.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도망은 끝났다. 이제 남은 건 대가를 치르는 일뿐이었다. 박혜주는 매일 면회를 왔다. 조사가 필요했다. 사건 당일의 정확한 경위, 도주 경로, 공범 여부. 도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 지수와의 만남, 언쟁, 우발적 추락, 그리고 7분간의 선택. 유지훈의 도움, 보육원에서의 은신, 태풍 중의 도주. 박혜주는 꼼꼼히 기록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정말 우발적이었냐고. 미리 계획한 건 아니냐고. 도연은 단호히 부인했다. 계획이었다면 더 완벽하게 했을 거라고. 자신은 그저 패닉 상태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국 측과 필리핀 측의 협의가 진행됐다. 인도 절차는 복잡했다. 외교 채널을 통해야 했고 양국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서류가 오갔다. 도장이 찍혔다.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지수의 폭로가 현실이 됐다. 바이오켈의 임상 데이터 조작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회사 대표와 임원 3명이 구속됐다. 해모신 플러스는 승인이 취소됐다. 이미 처방받은 환자들은 긴급 약물 교체 조치를 받았다. 지민이도 그중 하나였다. 도연은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다. 구치소 안 공용 텔레비전이었다. 한국 뉴스 채널을 틀어줬다. 바이오켈 본사 앞에 검찰 차량이 들어서는 장면이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자막이 흘렀다. 고 이지수 작가 폭로, 결국 진실로. 도연은 화면을 보며 울었다. 지수가 옳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하려 했다. 지민이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도연은 그걸 막으려 했다. 회사를 지키려 했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 했다. 결국 모든 게 무너졌다. 지수만 죽었다. 2주일째 되던 날 첫 면회객이 왔다.
아내 미연이었다. 지민이는 데려오지 않았다. 미연은 유리 너머 전화기를 들었다. 도연도 전화기를 들었다. 둘은 한참 말이 없었다. 미연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민이는 괜찮다고 했다. 약을 바꿨고 부작용도 없다고 전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있다고. 아빠 언제 오냐고 매일 묻는다고 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미연이 물었다.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고.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우발적이었다고. 하지만 도망친 건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인정했다. 미연은 한참 울다가 말했다. 이혼하겠다고.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도연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면회가 끝났다. 미연이 돌아갔다. 도연은 독방으로 돌아와 벽에 머리를 기댔다. 가족도 잃었다. 직장도 잃었다. 자유도 잃었다. 남은 건 죄책감뿐이었다. 3주째 되던 날 인도 승인이 떨어졌다. 도연은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압송될 예정이었다. 대한항공 특별편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박혜준과 안드레스가 동행했다. 공항까지 호송차가 준비됐다. 출발 전날 안드레스가 마지막 면담을 왔다. 그는 도연에게 물었다. 후회하냐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 순간 후회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 7분을. 만약 그때 신고했다면 지금쯤 달랐을 거라고 했다. 안드레스는 말했다. 도망은 해결이 아니라고. 문제를 키울 뿐이라고. 자신도 오랜 형사 생활 중 도주자를 많이 봤다고 했다. 그들 모두 결국 잡혔다고. 그리고 도주 기간이 길수록 형량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도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선택이 모든 것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지수의 가족에게도, 자신의 가족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안드레스는 일어서며 말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라고. 그게 유일한 속죄라고 조언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공항으로 이송됐다. 수갑과 발목 사슬이 채워졌다. 죄수복을 입었다. 호송차 안에서 마닐라 거리를 마지막으로 봤다. 2달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길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공항 VIP 통로로 들어갔다. 기자들은 없었다. 조용히 처리됐다. 비행기에 탑승했다. 맨 뒷좌석이었다. 박혜준이 옆에 앉았다. 안드레스는 공항에서 배웅했다. 악수를 나눴다.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도연은 창밖을 봤다. 마닐라 시내가 점점 작아졌다. 바다가 보였다. 구름이 지나갔다. 4시간 후면 인천이었다. 박혜준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오후 3시였다. 게이트가 열리자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소리쳤다. 왜 도망쳤냐고. 반성하냐고.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냐고.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정식 수감 절차가 진행됐다. 지문 채취, 사진 촬영, 신체 검사. 번호가 부여됐다. 2025-3847. 이제 그게 도연의 이름이었다. 독방에 들어갔다. 한국의 구치소는 마닐라보다 깨끗했다. 하지만 더 차가웠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였다. 담당 검사는 꼼꼼했다. 현장 검증, 증거 대조, 증인 진술 확인. 모든 게 재구성됐다. 도연은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 변호사가 선임됐다. 국선 변호인이었다. 한 달 후 기소됐다. 죄목은 치사와 사체 은닉, 그리고 도주였다.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주가 문제였다. 계획적 은폐로 보일 수 있었다.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였다. 방청석은 가득 찼다. 언론, 방청객, 그리고 지수의 가족들.
민설아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도연은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모두 일어났다. 개정이 선포됐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 김도연은 2025년 3월 14일 피해자 이지수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변호인이 반박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우발적이었다. 고의성이 없었다. 다만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 그릇된 판단을 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구한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박혜준 형사가 증언대에 섰다. CCTV 영상과 추적 과정을 설명했다. 도연의 도주가 계획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공항까지의 이동, 현금 사용, 유지훈과의 공모, 모두 의도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민설아가 증언했다. 언니 지수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약자를 돕는 사람이었다고, 필리핀 보육원을 후원했고 장학금을 줬다고,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법정이 조용했다. 영상 증거가 재생됐다. 필리핀 산타마리아 보육원에서 시스터 루스가 보낸 것이었다. 도연이 아이들과 지내는 모습이었다.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축구하는 장면. 마리아가 그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모습. 법정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재판장이 도연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다. 도연은 일어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수 씨에게 사죄한다고. 우발적이었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고. 도망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민설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언니를 돌려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약속했다. 지민이에게도 미안하다고. 나쁜 아빠여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목이 메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은 2달간 계속됐다. 증거조사, 증인신문, 최종 변론.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징역 7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위해 휴정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또다시 가득 찼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김도연의 행위는 우발적이었으나 이후 도주와 은폐는 계획적이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과 우발성을 감안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법정이 술렁였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12년. 지민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길었다. 하지만 받아들였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변호인에게 말했다. 이제 끝이었다. 도연은 교도소로 이송됐다. 번호가 다시 바뀌었다. 이제 수용자였다. 12년을 살아야 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잤다. 작업장에서 일했다. 돈을 벌었다. 그 돈을 모았다. 6개월 후 첫 작업 수당을 받았다. 전액을 시스터 루스에게 보냈다. 마리아와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편지를 썼다. 매달 그렇게 했다. 적은 돈이었지만 계속 보냈다. 속죄의 방법이었다. 2년이 흘렀다. 서울구치소 면회실이었다. 도연은 유리 너머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지민이가 왔다. 처음이었다. 9살이 된 아들은 많이 자랐다. 키도 크고 얼굴도 의젓해졌다. 지민이는 아빠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도연도 웃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지민이도 들었다. 한참 말이 없었다. 지민이가 먼저 말했다. 아빠 안녕하세요. 존댓말이었다.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다. 도연은 물었다. 학교는 재미있냐고.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도 많고 공부도 잘한다고 말했다. 그림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고 자랑했다. 도연은 칭찬했다. 잘했다고. 아빠가 못 봐줘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지민이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유리에 대고 보여줬다.
선생님이 아빠한테 쓰레서 썼다고 했다. 도연은 그 편지를 보며 울었다. 아빠 힘내세요. 빨리 나와요. 사랑해요. 어린 글씨였다. 도연은 고맙다고 말했다. 아빠도 사랑한다고 전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 지민이가 손을 흔들었다. 도연도 흔들었다. 지민이가 돌아서 나갔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문이 닫혔다. 도연은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인사동 갤러리였다. 이지수 추모 전 남겨진 시선들이 열리고 있었다. 민설아가 기획한 전시였다. 지수가 생전에 찍은 사진 60점이 전시됐다. 필리핀 보육원 아이들, 서울 뒷골목 노숙자들, 백혈병 병동 어린이들. 중앙홀에는 대형 사진 한 점이 걸려 있었다. 놀이터에서 환하게 웃는 지민이의 모습이었다. 캡션이 달려 있었다. 이름 없는 천사, 골수 기증으로 살린 아이. 관람객들이 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박혜준이 전시장에 들어섰다. 사복 차림이었다. 그는 한 점 한 점 사진을 보며 천천히 걸었다. 지수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녀가 무엇을 보려 했는지 이해하려 했다. 약자들, 아픈 이들, 소외된 사람들. 그녀의 카메라는 늘 그곳을 향했다. 민설아가 박혜준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인사를 나눴다. 박혜준이 말했다. 좋은 전시라고. 지수 씨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했다. 민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것. 박혜준이 물었다. 김도연을 용서할 수 있냐고. 민설아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다. 용서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증오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언니가 남긴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갤러리 한쪽에 기부함이 놓여 있었다. 수익금 전액은 필리핀 산타마리아 보육원과 국내 소아암 환자 지원에 쓰인다고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박혜준은 지갑을 꺼내 돈을 넣었다. 그리고 방명록에 이름을 적었다. 필리핀 팔라완 산타마리아 보육원이었다. 태풍 피해를 복구한 건물이 우뚝 섰다. 새 지붕과 새 창문이 달렸다. 벽에는 명패가 걸렸다. 이지수 기념관. 시스터 루스는 새 건물 앞에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뒤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마리아도 그 중에 있었다. 이제 10살이 된 마리아는 건강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안드레스가 방문했다. 기부금 전달 차온 것이었다. 봉투를 건넸다. 시스터 루스는 봉투를 열어봤다. 안에 수표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는 도연이 보낸 것이었다. 지수 씨가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시스터 루스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다. 안드레스에게 물었다. 그는 잘 지내냐고. 안드레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도소에서 성실히 지낸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언젠가 용서받을 거라고 말했다. 시스터 루스는 기도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구 바이오켈 본사 앞이었다. 건물 입구에 압수수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회사는 파산했다. 대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다.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다.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다. 고 이지수 작가의 폭로로 시작된 바이오켈 사건은 제약업계 전반의 개혁을 가져왔다고. 임상 데이터 공개 의무화,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처벌 수위 상향. 지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도연은 교도소 공용 TV실에서 그 뉴스를 봤다.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화면 속 바이오켈 건물이 나왔다. 자신이 7년 다닌 회사였다. 이제는 없었다. 도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화면을 봤다. 그날 밤 도연은 독방에서 편지를 썼다. 수신이는 이지수였다. 답장이 올 리 없지만 계속 썼다. 783일째라고 적었다. 매일 아침 그날 밤이 떠오른다고 썼다.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편지에 썼다. 지민이는 건강해졌다고. 지수 씨가 알려주려던 진실 덕분이라고.
회사는 무너졌지만 그 약을 먹을 뻔한 아이들은 살았다고.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지수 씨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 언젠가 지민이가 크면 지수 씨 이야기를 해주려 한다고 썼다. 아빠의 목숨을 2번 구한 은인이라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주소는 적지 않았다. 보낼 곳이 없었다. 그저 서랍에 넣어뒀다. 필리핀 팔라완 해변이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모래사장에 무언가 반짝였다. 카메라 렌즈 캡이었다. 지수의 것이었다. 태풍에 떠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인지도 몰랐다. 파도가 렌즈 캡을 감쌌다. 물거품이 일었다. 그리고 다시 바다로 끌려갔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졌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어둠이 찾아왔다. 파도 소리만 남았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